네,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의 이해를 오늘 들려드릴 정승모라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란 사업은 뭐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심도 많으시고 또 투자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관리하는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락은 4단락인데 한 2강의 정도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란 일단 먼저 재개발과 재건축 크게 이제 2개로 나누게 되죠. 재개발은 도시의 낙후된 환경 개선 및 도로, 또 상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도시 기능을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재건축은 해당 공동주택을 다시 건축하여 주거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재개발이라고 하면 이제 많이 낙후된 곳이죠. 도시 어떤 도로나 아니면은 또 기반시설이 확충이 안 돼 있는 곳들이죠. 그리고 재건축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일단 오늘 이 강의가 다 모든 걸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2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정비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통은 저희가 도시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나누게 되고 또한 요 말고도 이제 소규모로도 이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렇게 또 구분을 하게 됩니다. 또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사업도 사실상은 또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도 쉽지 않지만, 이런 정비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조합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응집력과 또 어떤 동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소개를 드리면, 도시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는 이제 근거법이 있겠죠. 근거법은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업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결국은 깨끗하고 잘 지어진 곳이 이런 사업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정비 사업이라는 건 정비한다는 뜻. 그러니까 노후되어 있거나 불량되어 있거나 또는 복잡하게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이런 사업장을 새롭게 아파트로 지어지는 대부분이 그런 사업이죠. 주거 개선을 한다는 그런 목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권자, 그러니까 이제 인허가권자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 도시정비 사업은 보통 이제 서울로 따지자면 서울시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또 구청장 이렇게가 인허가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허가권자는 지역사에 있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는 성남시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천시가 있을 수 있죠. 그거 시 단위의 이제 인허가권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시행자죠.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합 방식으로 많이 사업을 합니다. 물론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탁 사업이라는 부분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이제 지금은 조합 방식을 한 3분의 2 정도 또는 신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이 사업 시행자는 조합 방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로 민간이 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라든가 또는 조합 방식으로 많이 사업을 진행하죠. 부지 규모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개발은 규모, 이제 어떤 범위 안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재개발은 제한이 없고, 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1만 제곱 이상으로 할 수 있고요. 또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고, 또 소규모 재개발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소규모 정비 사업,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1만 평방미터 이내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조례 같은 경우에는 한 12,000해배 정도라든가 13,000까지도 허용해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은 1만 평방미터 미만에서만 할 수 있고요. 또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같은 5,000 평방미터 미만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승인 요건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또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재건축 사업은 주택단지 또 구분 소유권자들이 하는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80% 동의 또는 토지 면적 4분의 3 동의 이렇게 진행되어 있죠.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지금 보시면 4분의 3 토지 면적 또 3분의 2 동의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80% 동의가 돼야 되죠. 지금도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75% 동의였는데 70% 동의로 좀 더 낮춰졌습니다. 현재 재개발도 아직은 이제 입법화는 돼 있지만 아직 70%로 동의율은 아직 안 떨어진 상태고 75%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요. 사업 시행자,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죠. 조합 방식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고요. 그리고 방식 중에 아까 말씀드린 신탁 방식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지정 개발자 방식이라고 해서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고요. 토지 등 소유자는 어떤 주민총회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죠. 지정 절차는 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야지만 법인이 설립되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신탁사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 고시되면 그 신탁사가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고요. 시행자 동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절차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사업이 갈 수 있는 게 대부분의 상황이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재개발이고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전체 구분 소유자의 70% 이상, 동별 소유자 과반수 이상, 토지 면적 70%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은 조합 방식의 시행자하고 동일 요건으로 진행됩니다. 의사 결정도 조합 설립 인가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정 개발 방식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특징으로 보면 조합 방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이 이제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다르게 신탁 방식은 이 사업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금융 안정성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합 방식에서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방식은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초기 자금 조달이 어떻게 되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조합도 운영해야 되고 또 각종 또 용역사도 선정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자금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엔 허구 초기 사업 융자나 또는 시공사 대여금 등으로 초기 자금 조달을 하게 됩니다. 신탁 방식에서는 신탁사가 대여금으로 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럼 좀 자금 대여가 좀 더 원활할 수 있겠죠. 주요 특징으로는 국내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방식,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조합 방식을 선택해서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주민 주체 사업 운영 협력업체 계약 비용 등 총 사업비 등을 지출하게 되고요. 조합원의 의견 수렴 이후 사업 진행하기 때문에 또 투표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자금 조달 능력이 이제 부족하다는 게 가장 장점이 되겠죠. 이제 허그에서 초기 자금, 사업 자금을 이제 융자를 해준다면 편해지겠지만 사실상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사가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만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신탁회사 등이 사업자 시행자로 지정을 하고요. 의사결정 구조가 간결하고 또 추진 효율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신탁사가 사업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하겠죠. 그리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 자율성이 아주 낮습니다. 신탁사가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익 일부분은 수수료로 상당 부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또 이 조합 방식과 이 신탁 방식에 있어서 선호하는 그 정도가 신탁 방식을 하는 경우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조합 방식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보통 경우에 한 3분의 2 정도가 조합 방식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조합 설립 절차를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력업체 선정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조합 방식이라 함은 이 사업을 모르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협력업체라는 이 도움을 주는 업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가 있을 수 있고 또 설계하는 설계자 그리고 감정평가 법인 이렇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필요한 또 도시계획 업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거를 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는 처음 조합 설립 때도 있지만 요 단계 전 단계에 또 필요한 단계가 추진위원회 단계라는 게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이 협력업체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 시행 계획서라든가 정관 작성, 추정 분담금 산정할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업체의 지원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서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정관이란 말은 뭐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법인을 해보신 분들은 그 회사의 법이죠. 회사를 운영하는 법. 이 정관도 이 조합을 운영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정 분담금. 이 재개발 재건축만 일단 얘기한다면 이 사업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서는 분담금이 과연 얼만큼 나오느냐. 그게 가장 주 맹점이 되시겠죠. 궁금하실 거고 그거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추정 분담금 판정하는 내역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은 토지 등 소유자한테 이제 제공을 하겠죠. 그게 이제 조합 설립 단계에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 그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추정 분담금이라든가 또는 내 자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럼 이 사업은 해야겠다라고 이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동의서라는 걸 진구하게 됩니다. 아까도 이제 앞발락에서 말씀드렸지만 조합을 설립하려면 이제 그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이제 동의율이 틀리죠. 재개발은 75%였고 또 재건축은 70%였고요. 그래서 그 동의서를 이제 진구하는 또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합 설립 동의서 검인 신청 및 연본 부여라는 그 절차를 진행해서 동의서를 시에서 양식을 허가를 받아와서 그 동의서로만 동의서가 진구돼야 되는 그 법적 절차가 있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조합 설립 동의율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재개발 재건축 토지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 4분의 3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재건축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분단지, 구분 소유자 70%. 그리고 동별 또 동의율이 있고요. 토지 면적도 70%로 됩니다. 이제 그런 동의율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창립총회라는 걸 하게 됩니다. 창립총회라 하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창립총회. 총회는 그 조합원들이 모여서 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시키는 그 의결이 된 거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는 이제 그런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는데요. 이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해서 과반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직접 출석이 20%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따로 좀 더 설명드리는 거는 나중에 또 뒤에 가서 이 총회 또 내용이 나오니까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립총회는 말 그대로 창립, 처음 만드는 데 이제 조합원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의결하는 그런 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관에 대한 부분과 사업 계획에 대한 의결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을 선임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이잖아요. 법인. 그 조합이라는 거는 법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법인 안에는 조합장이라는 대표자가 있고 그 밑에는 이사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의원 그 밑에 이제 또 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 뽑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립총회는 이제 이게 또 이 재개발 재건축 특성상 또 법 안에 창립총회를 하기 전에 이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고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안내책자를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안내책자를 발송을 해야만 법적으로 또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립총회라는 것도 법적인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은 또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 나는데 상당한 또 하자가 발생됨으로써 인가가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 절차 사업이기 때문에 각각의 절차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는 게 또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계속해서 이제 조합 설립 절차죠. 조합 설립 이제 창립총회까지 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요건들이 갖춰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요건들을 다 수행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서류화시켜서 각 지자체 인허가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라는 것을 이제 신청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제출 서류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그리고 첨부 서류로는 좀 뭐 1번부터 6번까지 쭉 있죠. 조합원 명부가 가장 또 중요할 거고 또 두 번째로는 공사비하고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 소유자의 조합 설립 동의서가 있겠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창립총회 회의록 그리고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그리고 네 번째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러에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임하는 동의서. 우리가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 안에 물건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꼭 한 사람이라는 법은 없거든요. 공동 소유로 갖고 있는 부분 또 여러 개의 땅을 다수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의 동의서 안에 동의서는 하나를 받지만 그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는 꼭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창립총회에서 임대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죠. 창립총회 당시에 임원 대의원을 선임한다는 뜻은 누구를 다다닥 정해놓고 그거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조합장을 2명 이상이 입후보했을 경우에는 이제 경쟁을 하게 되겠죠. 이사도 마찬가지고 대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경우도 보통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조합장 선출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나올 수도 있죠. 대부분이 뭐 2명 아니면 3명까지 나오는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을 투표로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정하는 투표 용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이제 건축 계획입니다. 이건 이제 뭐 사업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그 사업 계획은 우리가 뽑았던 업체가 있죠. 건축사 사무소, 설계사 이분들이 그려놓은 건축 계획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게 되면은 회계 감사 요청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조합 설립 인가가 시장 군수 인허가권자에 의해서 인가가 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합 설립 절차 중에는 이제 법인 등기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뭐 법인 자꾸 말씀드렸는데 법인으로 등기를 해야만 그 등기 안에 조합장 이름 내지 임원 이름들이 이제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되겠죠. 뭐 등기 사항은 뭐 일반적인 사항이니까요. 설립 목적이라든가 조합 명칭, 뭐 소재지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임원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내는 등기까지 나오면 조합 설립 인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비사업 주요 이제 절차입니다. 이제 이건 아까는 조합 설립까지만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뭐 조합 설립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이 정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 사업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만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입안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정비 계획 수립하고 정비 구역 지정이라는 게 있고요. 입안 제한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땅이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을 할 곳이냐 아닌 거냐는 대부분이 결정하는 게 지자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국가에서도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보통 그게 5년 또는 10년마다 그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기도 하고 또는 국가에서 지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입안 제한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토지등 소유자가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해 주기 기다리기 너무 이제 힘든 경우, 왜냐면 너무 열악한데 국가가 아직 지정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재개발, 재건축 너무 열악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 동의율을 넣어서 입안 제한을 주민들이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국가가 정하던 뭐 주민이 정하던 입안이 제한이 되면 이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단계 자체가 뭐냐면 어느 일부 땅에 너무 열악한데 선을 그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선을 그어서 구역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죠. 그럼 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면 이제 거기는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 안에서 아까 이제 여기는 없지만 추진위 단계 또는 이제 조합 설립 단계를 거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 안에 건축 계획이라는 부분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단순하게 아는 거는 건축 허가라는 게 많이 통상적으로 알고 계신데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고 그걸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인가를 해줄게.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인가난 사항으로 이제 저희가 시공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냥 1인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이라는 것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배라는 게 이루어져야겠죠. 분배가 뭘까요? 제가 조합원인데 여기다가 땅을 하나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 얼마인지
또는 그 재산권이 평가가 돼서 이 사업에 참여했는데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데 내가 어디를 들어가고 싶었다고 결정했는데 그러면 분담금은 얼마니? 내가 얼마를 더 내야지만 되니?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커서 뭐 작은 걸 들어갔으니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 게 또 관리처분 계획인가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전체 그림이 그려지면 그 그림 그려진 안에 어떻게 건축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정하고 또 그 건축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면 사업에 그러니까 시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착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시공사가 건물을 짓게 되겠죠. 건물을 지으면 거의 사업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이제는 입주라는 걸 하게 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단계별로 봤을 때는 준공이라는 게 있고 이종고시라는 게 있고 또 입주를 다 하시게 되면 이제 조합이라는 청산이라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청산이라는 단계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중간에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부분으로 어떻게 분배할 건지가 결정되는 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단계마저 끝나면 이제 조합은 해산이 됩니다. 해산이라는 말은 결국은 법인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합원으로 모였던 내용들은 다 흩어지고 이제 그 사업장이라는 거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사업 단계를 한번 얘기해 드려봤습니다. 뭐 밑에 있는 재건축 진단이라든가 아까 또 말씀드렸던 추진위원회의 조합신청, 조합설립 요게 이제 그 정비구역 지정 단계 이후에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좀 깊숙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재건축 안전 진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통과만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추진위원회라는 거는 이 왼쪽에도 보시면은 추진위원회라는 부분이 있었죠. 추진위원회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구성 가능하다. 이제 보통 이제 그거는 이제 재건축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 처음에 준공하고 30년이 돼야만 여기는 사업 재건축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조합 설립, 조합 신청이죠. 신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신청 가능하다는 거고 조합 설립은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설립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깊숙한 부분이고 법적으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내용이라 요거는 조금 이제 요까지만 하고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립 기본계획 수립 절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뭐 조금 아까 말하는 도시계획 업체라는 부분들이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 좀 넘어가서 요거 깊숙한 부분이니까 그냥 화면상으로 보시는 거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처음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단체고요. 시장 군수 승인을 얻어서 정비구역당 1개의 추진회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구성 절차 및 운영 규정 등 법에서 정하는 주요 사항들을 확정하여 활동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과 실체를 가진 비법인 사단에 해당합니다. 이게 지나서 조합으로 가게 되면 이제 법인 사단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추진의 구성 절차도 보시면 추진위원회 구성은 동의가 필요하겠죠. 위원장 감사 1인을 포함한 총 5인 이상의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뭐 법적인 사항들이다 보니까 앞 단계만 일단은 좀 절차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들은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요. 운영규정 작성 및 동의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 및 승인을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으니까 추진위원회 운영을 하겠죠. 추진위원회 운영은 또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결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 목적 가지고 하는 추진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업무가 이제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조합 설립 동의서 진고하고 또 임원들 뽑아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조합 설립 인가, 신청비 인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추진위원회는 조합으로 업무 인증기하고 이제 그 다음은 해산을 하게 됩니다. 네, 요 전까지는 이제 그 기본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라고 많이 보시면 될 거고, 이제 사업 주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시간인데요. 사업 주체가 결국 조합입니다. 조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합에서 모든 일을 결정을 해서 동의도 받고 또 총회 의결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 중요한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겠죠. 신청을 해야지만 인허가권자가 인가를 내줘야지만 조합 설립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하게 됩니다. 뭐 법적인 사항은 말씀드렸던 거고, 뭐 변경에 대한 부분은 뭐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조합의 이제 내부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은 제일 크게는 제일 큰 총회 의결기관이죠. 의결기관은 조합 총회가 있고 또 대의원회가 존재합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원 총회, 대의원회에 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자, 조합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필요적인 기관입니다. 조합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죠. 이 총회의 의결 없이 집행되는 사항은 간혹가다 도시 및 지방정비법 자체를 어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그래서 법 내부적으로도 많이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항들은 뭐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절차 사업에 있어서 하자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정법 제44조하고 24조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총회하고 대의원회 관련. 총회 개최 절차 및 소요 기간이 있죠. 총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조합에서 최고의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이 개최 요건이라든가 또는 이사 대의원의 의결을 거치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 요건은 대부분이 이제 조합장이 이제 안건을 생성시켜서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이사회에 상정하게 되죠. 그 이사회에 상정해서 이사회 물론 감사도 있지만 감사는 이제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안에서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안건만 또 총회에 상정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 또 대의원회에 또 그 내용을 상정해서 또 의결받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그래서 대의원회는 소집은 개최 7일 전에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 송부해야 되는 게 또 이제 법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 총회를 하기 위한 또 준비를 하게 되죠. 이제 대의원회까지 끝나게 되면 총회 공고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14일 전에 공고를 하게 되면 이제 조합원들이 그 총회에 대한 안내 책자를 이제 받아보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다 받아보게 되면 총회 날이 언제고 또 총회 가서 이 안건을 다 들어보고 이제 투표를 하겠다라는 이제 의사 표현을 하게 되는데 총회는 참여 방식이 있습니다. 참여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가서 참석하는 방식이 있고 서면 결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서면 결의서를 직접 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 안건 내용이나 또는 총회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홍보 요원들이 다니면서 이제 그 진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야지만 총회에 대한 성원이 된다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 성원이라는 게 결국은 서명 결의서를 과반수 이상 진구했을 때 성원, 그러니까 총회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총회 준비는 총회 지원 업체하고 홍보 요원이 이제 계약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요. 필요시 총회 지원 업체와 계약 체결하고 서명 결의서 설명 및 진구 계약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거 및 상세 내용을 보면은 총회 지원 업체가 있죠. 총회 안에도 총회를 진행하는 전문 사회자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속기록, 가장 필요 사항이죠. 어떤 그 회의에 있어서 그 회의 내용을 글자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타이핑하고 녹음을 하는 그런 속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기록이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촬영을 하게 됩니다. 비디오 촬영은 그 총회 날에 오신 분들의 그 발언 내용이라든가 또 투표하는 과정이라든가 모든 회의 내용을 녹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 알림을 이제 했죠. 그래서 책자 발송이 됐고, 그래서 서명 결의서를 이제 진구하게 됩니다. 총회 진행은 이제 뭐 성원 보고하고 또 개최하고 보고사항 얘기하고 안건 상정해서 의결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건이 모든 게 잘 의결되었으면 이제 종료가 되겠죠. 물론 부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대한 진행 부분은 이 정도로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 및 상세 내용은 한번 보시고, 대부분의 이제 법적인 사항이나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계와 2단계, 저희 그 기본계획 수립되는 단계하고 또 사업 주체가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강은 마치고요. 잠시 후에 또 2강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